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아웃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구체적인 해협 운영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해협의 주도권을 쥐고 통행료 성격의 비용까지 부과하겠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합의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은정 특파원. 이란이 오만과 협상했다고 하는 해협 운영 방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란은 특정 기간 선박들이 이란 연안에 인접한 북쪽 항로로 페르시아만에 진입하고 오만 측 남쪽 항로를 통해 빠져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오만 간 협상 틀에 따라 이런 방안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초기 일정 기간 뒤에는 남북 분리 통항로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선박이 해협 중앙의 단일 통항로만 이용하도록 통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해협 진입 관리는 이란이 단독으로 맡고 출항 관리에만 오만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어서 사실상 이란이 해협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쥐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زیادی حاصل شده در گفتگوها با عمان و این پیشرفت‌ها در آستانه نهایی شدن هست. 더 큰 쟁점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서비스 비용 명목의 수수료 징수입니다. 이란 소식통은 선적된 화물 가치의 최대 7% 통행료 부과를 두고 오만과 이견이 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며 요금은 이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 등 적대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법 위반 시 화물 가치의 최대 2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까지 검토하고 나서면서 해협 주변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남부 게슘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적을 무력화하기 위한 작전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란의 요구가 다 반영된 만큼 미국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인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꽤 빨리 끝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 오래 지속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곧 떨어질 거라고 설명하면서 이같이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도 호르무즈 개방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졌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싶진 않다고만 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think it's going to end pretty soon. I don't think they can go much longer. Yeah, please. Has a deal been reached to reopen the Strait of Hormuz? Well, I don't want to say it has been. It's sort of open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초 48시간 안에 해협이 열릴 것이며 하루 이틀 안에 합의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아직 해협은 개방되지 않았습니다. 합의한 초안이 미국과 영내 국가들에게 전달됐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백악관이 수용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탄약 부족 사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추궁했다는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비판하면서 탄약 공급은 충분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을 이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이란 내부가 분열돼 있어서 협상이 쉽지 않다며 협상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ranians are extraordinarily difficult people. Number two, they have a fractured system. So there are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want the war to be over. There are also people within their system who are crazy radicals who want the war to continue.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안을 받아들이면 이란의 해협 통제권과 통행료 부과를 인정하는 셈이 되고 반대로 협상을 엎으면 중동 내 무력 충돌 위험이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동발 불확실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올랐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2.49달러로 전장 대비 3.8% 상승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의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일련의 무역 관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내 폴리실리콘 제조업을 적절히 지원하고 해외 덤핑 및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이 무려 37.9도를 찍으면서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올여름 서울은 아시아 다른 주요 도시들보다 더 더운데요. 더위는 오늘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날과 또 다른 더위. 서울 기온이 하루 사이 1도가 또 올라 올여름 최고 기온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나흘 연속 경신입니다. 8월 들어 서울의 최고 기온을 색깔로 분석했습니다. 붉은 기운이 서울 동쪽과 남쪽부터 번지더니 점점 붉게 차올라 어제는 서울 전역을 새빨갛게 덮었습니다. 비공식 기록으로는 용산구 이촌동이 40도에 육박했습니다. 일본이나 타이완보다 덥다는 체감. 올해는 엄살이 아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올여름 우리나라 최고 기온은 지난 2일 경남 양산의 42.5도. 일본의 올해 최고 기온은 물론 역대 일본 최고 기온인 지난해 8월 5일 41.8도까지 추월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기준으로 서울이 일본 도쿄는 물론 타이완 타이베이, 필리핀 마닐라, 태국 방콕보다도 덥습니다. 이렇게 유독 더운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구름 없이 햇볕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리안 위성이 관측한 대기 수증기를 보면 구름이 유독 우리나라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열이 들어오는 그러한 공기가 아니라 일본 도쿄는 일시적으로 저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북쪽으로부터 공기가 내려오는 추세가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26도까지 기온이 떨어졌고요. 쨍쨍한 날씨는 입추인 오늘 절정에 달합니다. 서울이 39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돼 최근 10년 사이 가장 뜨거운 입추가 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 같은 폭염에 온열 질환자도 기록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기준 온열 질환자는 올해 들어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1명 발생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국 온열 질환자 발생 수치가 또 200명을 넘겼습니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5일 기준 응급실을 찾은 온열 질환자는 2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4일 기준 환자 수도 추가 집계돼 208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올해 들어 가장 많은 환자가 나온 겁니다. 사망자도 전북에서 1명 발생했습니다. 70대 남성이 전동 카트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 쓰러졌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걸음도 잘 못 걸으시는데 혼자 사시고 아들이 왔다 갔다 한다더라고요. 이로써 올해 누적 환자는 2,665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가운데 65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33%, 사망자의 경우 80세 이상이 60%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80세 이상 환자들의 경우 집에서 온열 질환이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연령보다 3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온열 질환 초기에 스스로 증상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보니 증상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고령층은 집안에서도 냉방기기를 사용해 시원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고 가족이나 이웃들은 고령층의 건강 상태를 자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이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극한 폭염이 절정을 이룬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야말로 불타는 금요일, 불금이 될 거란 예보인데 오늘이 지나면 다소 기온이 내려가긴 하겠지만 가을까지도 35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입추 느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수도권은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예보가 됐는데 오늘 어제보다 더 덥다고 보면 될까요? 예, 안타깝게 비슷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입추가 지나면 계절적으로 온도가 좀 떨어지지만은 그 기본이 되는
온도가 지금 지구온난화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예. 옛날 치면 기온이 떨어져서 이제 서늘한 기분을 느끼지만은 이제 요즘은 그 기분을 느끼려면 뭐 8월 중순, 8월 하순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8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는 돼야 더위가 우리가- 조금 약해졌다 느낄 우리가 것이다. 가을 느낌을 아. 조금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입추가 조금 더 미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까지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자, 오늘 서울 낮 기온이 39도로 예보되고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역대 서울 최고 기온에 버금가는 수준 아닌가요? 예, 거의 뭐 1, 2위를 다툴 예. 뭐 그런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우리가 느끼는 것은 피부로 느끼는 것은 그 36.5도를 기준으로 해서 예. 더 더우냐 덜 더우냐 체온보다 높냐 낮냐. 예, 그럼 피부로 열이 방출되느냐 열을 흡수하느냐 그 차이로 인해서 더위가 더 느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 지금 전체가 더위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특히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더위가 기승을 부렸다면 이번 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말 많이 더웠단 말이죠. 이렇게 지역별로 더위의 기세가 좀 약해졌다, 강해졌다 하는 그 이유는 뭔가요? 바람 방향이 주요 효과를 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영남 지방이 더웠던 것은 서풍이 불 때 그 소백산맥을 넘어서면서 그쪽에서 팬 현상으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갔고 예. 지금 현재는 약한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 지방은 조금 서늘한데 그걸 넘어서는 그 영서지방과 수도권이 지금 현재 굉장히 덥고 있습니다. 예, 지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바람 방향의 영향이. 예, 그 습도에 따라서 사실 체감 더위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뭐 지금 중대경보가 계속 발휘되고 있는 상태니까 예. 뭐 정말 엄청 덥다고 이야기를 하죠. 작업도 중지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온도가 수치적으로는 조금 내려갈 수는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온도는 뭐 중대경보에 준하는 그런 더위를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이다. 이런 예보가 나와 있는데 예.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일까요, 교수님? 저는 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치상에, 배급상에 있는 수치상에서 39도, 40도 가까이 되던 게 38도 정도 내려온다든가 37도 정도 내려온 정도지 이게 뭐 우리가 편안하게 30도 정도 되기에는 막 기대 난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더위의 피크가 안 왔다는 분석도 있던데 이 말도 사실인가요? 예, 이제 막 더위 피크가 지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언제 최고 절정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변수가 우리나라 밑에 지금 오키나와 부근에 지금 태풍 돌핀이 있거든요. 그 영향으로 좀 수증기가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곳곳에 이제 소나기 현상들이 조금은 많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견디기가 좋다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서쪽으로 진행해 버리면 당분간은 우리가 폭염 이야기를 계속 화두에 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소나기가 좀 내려줘야 약간 더위가 식을 것이다. 예, 안타깝게도 소나기는 동네 단위로 오거든요. 예. 크기가. 그렇죠. 우리 폭염은 지금 도 단위로 폭염이 생기는 거니까 아마 일부 지역에서는 좀 소나기 효과를 보는데 전체적으로서는 아직은 뭐 미미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한 여름 중 가장 더웠던 해와 올해 더위를 비교해 본다면 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더위하면 2018년 또 2024년 이렇게 하는데 예. 지금 뭐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뭐 예를 들어 폭염 일수가 차이가 좀 나고 이럴 텐데 전반적으로 일수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30도 이상에서 쭉 연장되는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 길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올해가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이번 여름이 1, 2위 하지 않겠냐. 2024년보다 조금 덜해서 2위를 하든지 아니면 골든가에서 1위 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지금 비공식 기온으로는 서울 지역에서도 40도를 넘어선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서울 40도 기온이 뉴 노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그게 지구온난화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구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승 기류에서 우리가 계절이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뭐 내년이라고 해도 또 이보다 더 긴 여름, 또 조금 더 높은 여름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여름 기온은 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네, 그렇게 그럼 최고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세요? 기후학자들은 지금부터 금세기 2050년까지 예. 거의 한 2, 3도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2, 3도 정도. 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37도 정도 해서 중대 경보가 안 났던 날도 2, 3도가 올라가면 그때는 중대 경보에 해당되니까 중대 경보 폭염 중대 경보 발표하는 날짜도 길어질 거고 예. 강도도 좀 세어지고 또 폭염의 기간도 길어지고 막 그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여름 더위를 대비하는 뭔가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다시 재점검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서울이 도쿄나 방콕보다 더 덥다는 분석도 나왔고 네. 도쿄와 방콕을 합친 날씨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더위가 중국 상하이의 더위의 그런 양상과 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교했을 때 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우선은 방콕은 우리보다 남쪽에 있으니까 기온이 좀 더 높을 거로 생각되는데 거기에는 스콜이라는 현상이 있어서 예. 오후 되면 비가 소나기가 다 그렇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나기가 좀 편하고요, 전체적으로. 일본 동경도 우리보다 좀 남쪽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태풍의 영향도 있고 사실은 일본 큐슈 쪽은 뭐 우리하고 진배 없이 굉장히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상하이도 지금 서풍이 불고 있으니까 대륙의 뜨거운 공기가 와서 우리하고 비슷한 여건에 놓여 있어서 아마 비슷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밤 공기도 요즘 너무 뜨거운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가 이미 뭐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올해 열대야가 또 빨리 시작됐다고 하던데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하면 온실가스에서 추가적으로 열이 지표로 내려오는데 그 열의 한 90% 이상이 바다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바다에 포함하고 있는 열량이 기록상 제일 높은 시기입니다. 계속 이것도 증가하고요. 예.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나라 주변에 보면 특히 바닷물 온도가 27도에서 29도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시가 밤이 되면 좀 시원해져 온도가 내려가야 되는데 주변 바닷물이 27도, 29도로 있으니까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그럼 열대야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다 수온이 높기 때문에 열대야도 일찍 시작됐고 또 계속 이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이번 주말 사이 낮 기온이 살짝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주말 사이 열대야도 좀 사라지는 지역이 있을까요? 열대는 바닷물 온도이기 때문에 예. 이것은 좀 힘들 장시간 것이다. 길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태풍 돌핀 얘기해 주셨는데 네. 태풍 돌핀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은 주지 않고 소나기 정도만 뿌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돌핀에 의해서 동풍이 우리나라 불어서 영동지방 경상북도의 동쪽에는 아마 유입되는 수증기에 의해서 그 소나기나 비가 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근데 영서하고 호남지방 쪽은 그럴 가능성이 작고요. 다만 좀 희망적으로 또 하는 거는 돌핀이 중국에 들어가면 소멸이 되는데 소멸되는 양상에 따라서 수증기를 대기 중에 많이 남겨서 얘들이 방향을 틀어서 우리나라 쪽으로 온대 저기압이 되면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비를 더 기대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 유동적이라서 중국에 다음 주 초에 중국에 상륙한 다음에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핀 이후로도 만들어지고 있는 태풍이 있는데 네. 지금 한반도가 너무 뜨거워서 태풍도 비껴간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예,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던 이중 고기압, 티벳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밑에 지금 태풍이 지나가는데 처음에 우리가 기대할 때는 돌핀이 그 고기압의 이 능선을 넘어서서 좀 흩어리고 북쪽으로 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중국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그 일본 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쪽으로 해서 중국까지 걸쳐져 있는 그 고기압대가 아직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상황 크게 변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올여름 유독 이례적으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 더위가 예년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늦더위가 길게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여름이라고 우리가
달력에서는 6, 7, 8월로 하지만 예. 실제로 기록상의 온도로만 가지고 하면 5월 하순부터 9월 말까지가 거의 여름으로 편성해야 될 정도로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더위는 아마 9월 달 들어가도 자주 화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뿐 아니라 뭐 기록적인 폭염이 중부 유럽까지 강타를 했고 곳곳에 대형 산불도 잇따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극한 폭염에 산불에 가뭄까지 겹치고 있는 이런 복합적인 재난 양상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지구온난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예. 있고요. 그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면 저희들이 보통 4종 세트가 따라온다 그럽니다.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겪고 있는 폭염. 네. 폭염에다가 그 공기는 1도 올라가면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그럭이 7% 정도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표로부터 정발을 더 받을 수가 있죠. 네. 그런데 지표에 충분한 습기가 없으면 요즘처럼 마른 장마로 해서 없으면 지표가 후라이팬처럼 바로 가열이 되고 그러다 보면 숲에 우리 산에 나무들이 있지만은 보기에는 그냥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바싹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다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불이 나면 걷잡을 없이 불이 커지고 또 그러다가 국지적으로 어떤 데 비가 내리면 국지적이긴 하지만은 이게 또 뭉게구름이 굉장히 크게 발달해서 또 그쪽에 침수라든가 물난리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인간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면서 이상 기후가 이렇게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불러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너무 더우니 집에만 있으라는 말은 냉방기기를 잘 사용할 때의 얘기입니다. 38도를 넘는 극한 폭염일 때는 자택에서 발생하는 온열 환자 비율이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한낮. 직사광선이 강한 만큼 극한 폭염에 밖에 있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합니다. 무더위 속에 작업하는 건 더더욱 금물입니다. 저희도 낮에는 일을 잘 안 하거든요. 너무 더워서. 최근 15년 동안 발생한 온열 질환자의 3분의 1 가까이가 실외 작업장에서 나왔고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진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집 안 역시 덥다면 밖과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 온도가 진짜 안 말라. 물 이렇게 떠놓잖아. 기포가 안에서 생겨. 그 열기에. 그 정도로 뜨겁다고. 건물 자체가. 그냥 마음껏 틀긴 좀 어렵죠. 일 최고 기온이 38도 미만일 때는 온열 질환자 대부분이 바깥에서 발생했지만 38도가 넘어가면 자택 환자의 비율이 2배 껑충 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한 폭염이면 실외 작업은 그나마 자제하는데 쪽방촌 같은 실내에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일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던 지난달 닷새 동안 온열 질환자 발생 장소 1위가 집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선 폭염 절정기에 자택 사망자가 2배 가까이 늘기도 했습니다. 냉방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위주로 피해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집에서 냉방이 어려울 경우엔 반드시 곳곳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 머물고 홀로 계신 어르신에겐 수시로 안부 전화를 걸어 내부 온도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펄펄 끓는 더위에 건강 챙기기도 버거운데 예상치 못한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아무런 충격도 없었는데 유리창이 저절로 깨지는 경우인데요. 전문가들은 폭염으로 인한 열파가 원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열파란 극심한 부분 온도차로 인해 유리가 저절로 깨지는 현상인데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유리의 바깥쪽은 뜨거운 햇볕에 지면 복사열까지 받아 팽창하고 실내 쪽은 냉방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팽창하거나 오히려 수축하게 됩니다. 이런 불균형이 지속 반복되면 유리 내부에 균열이 생기고 어느 순간 와장창 깨지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열파를 예방하려면 유리를 이런 온도 불균형 상태에 장기간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어컨의 찬바람이 창문을 직접 향하지 않게 하고 가끔 창문을 열어 유리 안팎의 온도차를 줄여주면 파손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 필름까지 부착해 두면 혹여 깨지더라도 파편이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죠.
예상치 못하는 사고는 도로 위 달리는 차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뜨거운 지면에 직접 닿는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인데요. 요즘 한낮에는 아스팔트 온도가 60도를 넘죠. 이렇게 뜨거운 지면을 달리면 타이어 내부 공기가 팽창해 공기압이 과해집니다. 이때 타이어에 마모되거나 손상된 곳이 있으면 순식간에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 있는데요. 2차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기압을 타이어 제조사 기준에 맞게 조절하고 운행 전 마모나 파손된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유비무환이죠. 조금 덥고 귀찮더라도 안전만큼은 미리 챙기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폭염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정전인데요. 에어컨 등 전기 사용이 급증하면서 오래된 변압기에 과부하가 걸리는 건데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도봉동에 있는 아파트에선 한밤중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500여 세대 주민이 뜬 눈으로 무더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 동대문구와 인천 계양구를 비롯해 곳곳에서 아파트 정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너무 더웠죠. 네, 선풍기도 없고 어둡고 선풍기 있어도 작아가지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공통점은 모두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아파트였다는 점입니다. 폭염에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아파트 변압기에 과부하가 온 게 정전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모든 가구가 일대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이 변압기 용량 100을 넘어서는 전력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을 법으로 정한 건 35년 전인 1991년입니다. 최소 용량을 3kW로 하고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kW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한 10제곱미터마다 0.5kW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은 물론 로봇 청소기나 건조기 등 가전제품 수가 늘면서 수십 년 전에 설치한 변압기로는 전력량을 버티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그때만 해도 에어컨이 없기도 하고 있어도 한 대 정도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에어컨 자체의 수요도 늘었고 설비도 노후화됐고 그런 데다가 역대급 폭염이 오니까 나쁜 조건을 다 갖춘 셈이죠. 변압기 교체 비용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기도 하는데 주민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제때 교체하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한전에서 선별적으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부하가 우려되는 아파트 측에 문자를 통해 안내를 하는 등 홍보 활동도 지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 정전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후된 아파트 변압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교체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장기화되는 폭염에 이렇게 전력을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연 채 냉방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을 시원한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에너지 절감에 동참하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서울 한복판. 상점들 출입문이 거리를 향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매장 안쪽에서는 에어컨이 한창 작동하고 있습니다. 걸어다니기만 해도 지치는 무더운 여름철, 행인들을 시원한 매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문을 열어둔 채 냉방을 하는 겁니다. 시원하니까 한번 눈길이라도 가고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거부감이 확실히 덜하고. 출입문을 닫아뒀다가 손님들이 그냥 지나칠까 봐 영업하는 대부분 시간 동안 개문 냉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If you close the door, possibly not come. We need to open. Open here 10 a.m. until 11 half. Yes, open. 문을 열어둔 만큼 에어컨을 더 세게 틀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매장에서 훌쩍 떨어져 있는데도 열린 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전기료 폭탄이 걱정이지만 일단은 손님 발길이 끊기는 게 더 큰 문제다 보니 어쩔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임대료가 정말 비싼데 이미 적자거든요. 그래서 냉방비를 걱정할 수준은 이미 넘어섰고 여름철만 되면 상점들의 개문 냉방을 두고 에너지 낭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딱히 단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점 등 민간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를 내야
이를 근거로 지자체가 계문냉방 매장을 단속할 수 있는데 2017년부터는 관련 공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후부는 현재 예비 전력량이 안정적이어서 전기 사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폭염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상점들이 자발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게 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의 에너지 걱정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럽도 냉각수 부족으로 원자력 발전 차질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으로 가뭄을 겪는 헝가리는 다뉴브강 냉각수 확보가 어려워져 팍스 원전 원자로 4기 가운데 3기의 가동을 멈춘 데 이어 마지막 남은 1기도 출력을 절반으로 낮췄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원전인 크르스코 원전도 밤사이 출력을 단계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다뉴브강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전 냉각수 확보에 비상이 걸린 루마니아가 물길을 바꾸기 위해 바지선을 강제로 침몰시켰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지 시간 6일 무거운 바위를 적재한 바지선 4척을 차례로 다뉴브강에 가라앉히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바지선으로 물 흐름을 일부 차단해 원전 쪽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원전 측은 바지선 침몰 작업이 의도한 효과를 낸다면 원자로가 열흘 정도는 더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린 어젯밤에도 서울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기 양주시와 충북 음성의 공장에서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된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유서현 기자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잠긴 서울 봉천동의 한 아파트 단지. 평소 잠들었을 시각이지만 주민들은 바깥에 나와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덥죠. 당연히 덥죠. 부채만 있어요? 얼음물도 내가 뭐 열렬히 떠드니까 얼음물도 한 통 주셔갖고 좀 나눠 먹고 좀 있기는 한데. 옥상 저수조 누수로 아파트 지하 전력 설비가 침수돼 정전이 발생한 거로 파악됐는데 한밤 소방대원까지 출동해 배수 작업을 벌여야 했습니다. 정전이 발생한 17층짜리 아파트입니다.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도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세계동 500여 세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찌는 듯한 더위에 일부 주민들은 급한 대로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했습니다. 당황했죠. 두근두근거리고 머리도 아파요. 지금 자리를 옮겨서 자고 있는데 잠도 잘 안 오고요. 불편해요.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온통 뒤덮었습니다. 경기 양주시 봉양동에 있는 섬유 염색 공장에서 큰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이 불로 공장 근무자 등 30여 명이 대피했고 4명이 연기를 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짙은 어둠 속 붉은 화염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어젯밤 11시쯤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시트지 제조 공장에서도 대응 1단계가 발령될 만큼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1명이 화상을 입어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번 주에도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률이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적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 현상 등에 힘입어 서울 아파트값은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세부담이 커지는 초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서초구 일대. 보유세 강화가 부담스러운 고령층 등 일부 집주인은 추후 양도세 부담까지 가중되기 전 미리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 계약 사례는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속 현금이 부족한 매수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며 관망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들의 설명입니다. 금매가 나오겠거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대출 같은 게 안 나오니까 지금 돈을 가지신 분들이 별로 거의 없잖아요. 세제 개편안 발표 직전까지 집계된 가격 동향에서도
고가 지역들은 매수자 관망세에 집값 상승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 40억 원 넘는 아파트 80% 가까이가 몰린 강남과 서초구의 이번 주 집값 상승률은 각각 0.01%, 0.02%까지 떨어져 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송파구도 0.15%가 오르며 상승폭을 줄였는데 강동구까지 포함된 서울 동남권 아파트 값은 4주 동안 상승세가 계속 꺾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 가격대 아파트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20억 원대 덜 똘똘한 한 채는 세부담 강화가 초고가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그나마 넉넉한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꾸준합니다. 이번 주 서울에선 강북 일대, 중구와 중랑구 성북구가 0.5%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단지들도 역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까지 좀 기대해 보는 실수요자분들이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저가 위주 매수세에 힘입어 이번 주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25% 오르며 78주째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없이는 서울 등 집값 잡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이번 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부동산 공급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금융주택 공급과 관련한 추가 점검 회의를 2, 3일 안에 마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2차 회의에서는 용산, 태릉, 과천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 확보, 3기 신도시 사업기간 단축 등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부동산 정책 2차 회의를 진행하는 걸 두고 지난달 140명을 동원한 토론회는 요란하게 생중계하더니 왜 이번엔 비공개로 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김태규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당시 부동산 대토론회엔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부동산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까지 모였지만 서울시와 제1야당의 자리는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의석이 많으니 야당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단 거냐며 앞서 문재인 정부가 야당 반대를 무시하고 20차례 넘는 대책을 쏟아낸 결과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국민은 이미 겪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불공정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대한축구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의혹의 핵심인 홍명보 전 감독을 소환한 지 이틀 만에 압수수색까지 벌이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 의혹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축구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지난 2024년 당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관련한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에 확보한 자료와 홍 전 감독 조사 내용 등을 바탕으로 2024년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2년 전 처음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업무방해와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졌던 상황. 하지만 2년 넘게 수사의 결론이 나지 않아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이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홍 전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에 이어 축구협회 압수수색까지 진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축구계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은 축구협회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제심판 10여 명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성접대는 국내에서 열린 월드컵과 올림픽 예선전 3경기, 평가전 4경기 등 총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 명에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과정에서 파악됐는데 축구협회 측은 문서 보관 연한이 지나 지금은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한 달여 만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5시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우리 군에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은 한미군 당국이 분석 중인데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6월 25일 이후 42일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하는 가운데 전술 탄도미사일과 신형 240mm 24관식 방사포, 155mm 자주포 사거리 연장탄 등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투입됐던 미 해병대의 자폭 드론이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폭 드론을 운용한 경험을 쌓았던 만큼 우리나라에 배치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병사가 망원경으로 무언가를 주시합니다. 이내 드넓은 지형 한가운데에서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폭약을 장착한 자폭 드론이 목표물에 정확히 명중해 폭발하는 장면입니다. 미 해병대는 지난 5일 경기 포천의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자폭 드론 실사격 훈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가 한국에서 자폭 드론 훈련을 실시한 것도 훈련 영상을 공개한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투입된 드론은 네로스 아처로 시속 25km 떨어진 목표물을 향해 최고 시속 130km로 날아가 전차까지도 뚫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사 한 명이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조종해 표적에 충돌하는 방식인데 타격 순간까지 정밀 조종이 가능해 빗나갈 가능성이 거의 없고 한 대에 700만 원 수준이어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도 6천여 대가 투입돼 성능이 입증됐죠. 최근 드론은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형 자폭 드론이 전차와 장갑차를 공격하는 수준을 넘어 탄약고와 공군기지, 지휘시설까지 타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등장했고요. 또 미국 이란 전쟁에서도 값싼 드론이 고가의 적 방공망을 소모시키는 위력을 보여줬습니다. 북한도 자폭 드론 생산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훈련을 공개한 미 해병부대는 지난달 30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발생한 무인기 5인 소동 당시 드론을 날린 부대입니다.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한미연합 합동 공격용 드론 훈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미국이 새로운 드론 전술을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공식 기온이 37.9도까지 오르며 나흘 연속 올여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용산구는 39.9도까지 올랐고 구로구와 금천구, 강서구, 노원구, 동작구 등 곳곳에서 38도를 웃돌았습니다. 서울의 역대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에 기록한 39.6도입니다. 서울의 올여름 최고 기온 기록이 나흘째 새로 쓰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도 39도가 예보돼 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부터는 단비가 절실한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최고 120mm에 달하는 폭우가 예상돼 호우 피해도 우려되는데요. 태풍 돌핀은 다음 주 초 중국에 상륙한 후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한반도로 이동할 수 있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중국 남부를 향해 북상 중인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태풍이 남쪽 해상을 지나면서 우리나라로 강한 동풍을 불어넣는 데다 바다에서 다량의 수증기까지 함께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동풍과 수증기가 태백산맥과 부딪히면서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말과 휴일 단비가 절실했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게릴라성 장대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8일 강원 동해안과 산간에 최고 120mm,
경북 동해안에도 최고 60mm에 이르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까지 게릴라성 기습 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8일부터 9일 사이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불안정이 더해져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표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가뭄이 극심했던 부산과 양산 등 경남 동부로 강수가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은 적은 비에도 산사태나 토사 유출 등 호우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나타났던 부산과 양산 등도 동해안에 이어 일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들 지역으로도 시간당 최고 20mm 안팎의 다소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휴가철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3호 태풍 돌핀은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서진해 다음 주 초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안으로 상륙하겠습니다. 이후 열대저압부로 약화하겠지만 남은 비구름이 서해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쪽 지방도 극한 폭염 뒤 극한 호우로 이어지는 복합재해가 나타날 수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극한 폭염 때문에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더위에 성장 속도가 더뎌진 채소 출하가 줄어 가격이 오르는 이른바 히트플레이션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8도에 달하는 더위 속에 재래시장 골목은 텅 비었습니다. 시장 내 일부 매장들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더위를 피하려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줄면서 아예 휴가에 돌입한 겁니다. 시간이 아예 없어요. 아침에만 잠깐 필요한 거 살려고 좀 마트 쪽 여기 있으니까 오지 낮에는 한산하고. 상인들은 생선에 얼음을 쏟아붓고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며 신선도 유지에 안간힘을 씁니다. 그럼에도 시장 내부 온도가 더 치솟자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현재 이곳 서울의 시장 외부 온도는 35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곳 내부 온도를 직접 측정해봤더니 37.3도, 그러니까 외부보다 2.3도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름에 튀기고 전을 굽는 등 조리 열기가 이곳 시장 내부를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밖에보다 시장이 더 더워요. 우리는 가마솥에서 일해서 더 팔팔 끓어요. 에어컨도 뻥 뚫려서 틀 수도 없고 선풍기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채소 등 가격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채소의 성장이 늦어지고 출하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상승하는 히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지난달 충청 지역에 큰 피해를 낳은 집중호우 여파까지 겹쳐 채소값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시금치 가격은 한 달 만에 2배로 뛰었고 오이는 85%, 열무와 얼갈이 배추도 50% 넘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더위를 뚫고 장을 보러 온 소비자들마저 가격 부담에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있습니다. 많이 더운데 또 식구들 있으니까 먹어야 되니까 장보러 나왔는데 더우니까 채소류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생선 가격 같은 것도 그렇고 다 생선 옛날보다 다 수입품 다 있으니까 냉동으로 대체해서 많이 먹고 그래요. 여기에 영남 지역 가뭄에 사과와 배 등 과일 성장은 더뎌지고 고수원의 수산물 피해까지 이어져 폭염 속 밥상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더위에 야구가 멈춰섰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예정된 프로야구가 모두 취소됐는데요. 다음 주 재개되는 경기에선 쿨링 타임이 신설되고 시작 시간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인조 잔디의 경우 70도까지 오르는 그라운드 기온과 늘어나는 온열 환자. 폭염으로 이틀 동안 전 경기를 취소한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휴가로 오는 일요일까지 경기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10개 구단 단장과 프로야구 선수협회까지 모여 긴급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논의한 폭염 대책 결과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재개에 앞서 주말 동안 각 경기장의 시설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잔여 경기 일정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관중이나 선수단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 시간은 당분간 평일과 주말 모두 저녁 7시로 미뤘습니다. 봄구장의 고척만 토요일 저녁 6시와 일요일 낮 2시를 유지했습니다. 쿨링 타임도 신설해서 5회 클리닝 타임 외에도 3회와 7회, 연장의 경우 9회 이후에 4분 동안 선수와 팬들 모두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경기 취소 규정도 수정했습니다. 현재처럼 중대 경보일 경우엔 1시 이전에 취소하고 폭염주의보나 경보일 때도
현장 운영위원 등의 판단에 따라 경기 시작 3시간 전에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KBO는 또 구단 안전 담당자와 한 라인을 구축해 실시간으로 경기장 안전 상황을 모니터할 계획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폭염으로 건강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화재와 휴가철 사고까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폭염 속 안전수칙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요즘 온열 질환자 속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어서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야외 활동 중에 지금 내가 더위를 먹었다, 위험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초기 경고 신호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39도, 40도에 육박하는 지금 고온 상황인데요. 인간은 이제 항온 동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 정도의 고온 상황이 되면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구토까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평소와 다른 어떤 신체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동을 좀 보인다라고 하면 좀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열사병이나 일사병을 좀 의심을 하고 시원한 곳 이런 것으로 좀 적절한 좀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만약 이런 온열 질환자 중에 응급 환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겠습니까? 네, 우선 가장 좀 시원한 곳, 네. 이왕이면 좀 냉방이 잘 된 에어컨이 있는 곳으로 좀 환자를 빨리 이송을 해야 될 거고요.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물을 공급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또 기도를 막을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자를 좀 시원한 곳,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알코올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빨리 좀 체온을 낮춰주는 이런 좀 시도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또 전문가들은 119에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라. 또 그렇게도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야외 노동자들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얼음물이나 휴식 시간 외에 어떤 사업장이나 개인 차원에서라도 더위를 막을 수 있도록 좀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사실 개인 차원에서 더위를 막을 수 있는 건 이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이게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개인의 노력보다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사업장, 특히 야외 작업하는 이런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이 사업장 측에서의 적극적인 온열 대책이 필요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늘이라든가 지금 많은 근로자분들한테 냉방 시설이 있는 곳에서 휴게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제 최근 사망 사고에서 주요한 특징이 보면 이제 혼자 어떻게 보면 쉬러 갔다가 제대로 이제 응급처치가 안 되면서 혼자 사망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작업들을 적어도 복수로 2명 이상 이렇게 좀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휴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통제된 어느 정도 이렇게 근로자가 좀 모니터링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혹시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서로의 안전을 좀 챙기고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온열 질환자 가운데 사망자를 보니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그리고 집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집 안은 그늘인데 왜 더 더운 겁니까? 네, 실제로 이제 굉장히 이제 과거에 지어진 이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어떤 이런 직사광선을 받게 되면 오히려 이제 건물 안의 온도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슬라브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제 열을 받으면 집안이 굉장히 높은 고온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단순히 무조건 집안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런 의식을 좀 버릴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적어도 38도 이상의 어떤 고온 환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무더위 쉼터라든가 이런 좀 냉방이 되는 이런 곳으로 좀
미리 좀 선제적으로 이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집 자체가 데워지는 데다가 환기도 야외보다는 덜할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한밤중에 또 정전이 발생해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 안에서 온열 질환자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처 방법을 잘 알아둬야 할 텐데요. 갑자기 이렇게 더운 날에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네, 우선 그 전기가 끊기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라든가 이런 장치들 사용이 이제 당연히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계단이라든가 특히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런 출구를 좀 통해서 좀 안전한 곳으로 좀 미리 나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전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 휴대용 랜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라든가 이런 것들 불필요하게 당연히 그 냉기가 빠지면 또 더 쉽게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냉장고문을 열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생활 속에서 좀 기억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정전 상황이 됐을 때는 지금 집안에 머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어떤 그 공동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곳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도 멈추다 보니까 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우선 그 정전이라고 하면 당연히 정전이 된 후에는 사용을 못 하겠지만 만약에 이제 이동 중에 정전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제 정전 상황에 대비해서 실제로 그 탈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업체를 통해서 또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엘리베이터에는 굉장히 그 정전에 대한 안전장치가 있다. 그래서 너무 공포를 갖지 마시고 구조가 될 때까지 좀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새벽 혹은 이제 밤에 이제 모든 세대가 에어컨을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변전기의 과부하가 되면서 정전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대처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특히나 노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력 설비의 용량이나 이런 게 좀 작다 보니까 정전 위험이 더 크다고 하는데 이런 단지 차원에서 정전을 막을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모든 어떤 세대가 어느 정도의 이제 전기에 대한 절약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어컨 홀짝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큰 이런 그 저녁 시간에 이 건조기라든가 이 전력 사용량이 큰 다른 제품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어쨌든 그런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 대기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런 그 노후 단지들 이런 노후 단지에 계신 분들은 좀 선제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재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멀티탭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에어컨처럼 전력 소모량이 많은 기기는 멀티탭에 꽂으면 안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큰 제품들에 대해서는 전용의 콘센트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이제 천장 쪽에 이제 에어컨 전용으로 이 콘센트가 단독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전용의 콘센트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당연히 멀티탭에 갖고 있는 그 허용 전류량을 초과하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멀티탭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을 안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부득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허용 전류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을 선별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피서지 안전도 짚어보겠습니다. 요즘 안타깝게 물놀이를 하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 저희가 종종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무리 덥다 하더라도 물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운 것처럼 충분히 좀 준비 운동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하천이라든가 특히 계곡 이런 곳에서 주요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 그 피서를 즐기실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것들 좀 착용하시고 유속이 굉장히 빠르거나
그리고 이 계곡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지형이 변화무쌍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심 변화가 굉장히 큰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위험한 지역은 접근하지 않도록 특히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정은 각별한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비지정 해변이라고 있잖아요. 안전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영을 하다가 만약에 이제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더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관리 요원이 없는 이런 사각지대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적절한 어떤 대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인가되고 비지정돼 있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지형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좀 이용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요즘엔 밤에도 너무 덥다 보니까 밤에도 물놀이를 많이 하시는데 야간 수영이 위험한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술을 마시고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경고를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그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너무 낮에는 이제 햇빛이 뜨겁다 보니까 밤에 이렇게 또 수영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데 뭐 이게 어떤 뭐 수영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좀 어떤 환경이 좀 일반화된 공간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하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곡이라든가 하천 이런 곳에서는 더더군다나 야간에는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음주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에 처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떤 안전이 확보된 곳, 제한된 곳에서만 야간 수영을 좀 즐겨주시는 것이 가급적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반 노지, 계곡 이런 곳에서는 야간에 수영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에는 차 안의 온도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뭐 아이라든지 반려동물을 방치를 하면 이제 당연히 목숨이 위태로우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할 점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차 안의 온도가, 그러니까 차가 이제 결국은 이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이제 온실효과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한 85.5도 이상까지 온도가 또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상황에서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성인 남성도 굉장히 위험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어떤 그 본인이 어떤 위급 상황에서 탈출할 수 없는 이런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그 사람들이 차량에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각별한 좀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차량도 굉장히 이제 고온 상황에 노출하면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 증가되고 차체에 결함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늘한 곳 그리고 가급적이면 뭐 이런 유리 부분에 뭐 신문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햇빛을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제한적이지만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그리고 여름철 차량 관리법도 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사실 여름이면 미리 공기를 좀 빼둬라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조사 기준에 맞게 넣어라라고 이제 가이드가 나오던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 타이어 공기압은 이제 본인 차량에 이제 그 설정돼 있는 그 값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40 psi 정도다라고 하면 이 적정 수준의 타이어 공기압을 꼭 유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지금 같은 이제 고온 상황이 되면 아마 이제 뭐 42 psi 정도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근데 네. 본인에 맞는 적정 공기압을 반드시 맞춰주시고 고온 상황과 이제 운행을 하게 되면 공기 마찰에 의해서 내부 공기압이 좀 상승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포함이 될 수 있는 허용량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너무 낮은 공기압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 오히려 타이어가 이제 터질 수 있는 환경이 또 그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고온 환경에서 볼륨이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적정 타이어를 공기압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듣겠습니다. 함은구 울지대 안전공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의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수입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지아주의 공장을 운영 중인 한화큐셀과 텍사스주의 생산시설을 가동 중인 OCI 등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태양광 제품의 소재로 쓰이는 폴리실리콘 파생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20일 뒤 발효되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해외 덤핑 방지를 이유로 폴리실리콘 최저 수입가를 킬로그램당 21달러로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Chips will have a big percentage of the chip business by the time I leave office, which could be a long time. Who knows? But it could also be fairly quick. They say 2.5 years. We're going to find out. 하지만 폴리실리콘이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비중은 2~3%에 불과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받을 타격은 제한적일 전망. 반면 태양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달해 각각 조지아와 텍사스에서 시설을 운영 중인 한화큐셀과 OCI 등 한국 태양광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산 폴리실리콘으로 만든 태양광 셀을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미국으로 들여와 태양광 모듈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80%를 장악한 폴리실리콘 시장 지배력을 줄이려고 10년 넘게 간헐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센티브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 수입을 제한할 경우 한국 기업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 고려를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태양광 패널 가격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와 달리 데이터 센터 전력 수급 차질과 미국 소비자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그동안 쿠팡을 노골적으로 편들어온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우리 정부에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 법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 짐 조던 법사위원장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입니다. 이 서한은 지난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에서의 발언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법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견 검열에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담고 있습니다. 서한의 핵심은 이 법으로 인해 유튜브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미국 기업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항의입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이 미국 기업을 겨냥했다며 어떤 외국 정부도 미국 기업에 압력을 가해 헌법으로 보호되는 발언을 검열하도록 할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법이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을 참고해 만든 것임을 들며 한국이 EU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 같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정통망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법 통과 당시부터 디지털 서비스의 불필요한 장벽이라며 반감을 드러낸 데 이어 여당 의원들도 한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달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하고 있으며 한미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주도한 인물들 역시 이번 항의 서한의 주역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등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들입니다. 쿠팡 사태에 이어 미국 정부와 여당이 이제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 정책에까지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면서 양국의 통상 갈등은 당분간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6일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원정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 목적을 속이고 미국에 들어온 여성이 낳은 자녀들은 미국 시민권을 얻지 못합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에 임시로 혹은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시민권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트럼프 행정부 이민 정책의 일환입니다. 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 강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물류 동맥으로 불리는 라인강의 수위도 사상 최저치까지 낮아져 독일 경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1816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저치까지 수위가 떨어진 라인강 바닥에서 2차 대전 때 투하된 불발탄이 발견됐습니다. 혹시나모를 사고에 대비해 주민 300여 명에겐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근에선 오래전 좌초했던 화물선의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독일 서부의 산업 거점들을 관통하는 라인강이 메마르면서 물류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얕은 수심 때문에 화물을 80%까지 덜어내거나 운항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Ein Schiff, das sonst 2000, 2500 Tonnen Ware mitgebracht hat, kann dieses Schiff jetzt noch 400, vielleicht 600 Tonnen transportieren, je nach Bauart des Schiffes. 철도와 트럭 등 육로 수송망은 이미 포화 상태여서 대체 수단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수송비는 벌써 3배나 폭등했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자 생산량을 줄이는 업체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독일은 물론 유럽 전역의 물가까지 들썩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Wahrscheinlich nicht nur Auswirkungen auf die Konjunktur, auf das Wachstum, sondern auch auf die Inflation. Es werden insgesamt viele Treibstoffe über diesen Schifffahrtsweg, den Rhein. 최악의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올해 독일의 성장률을 최대 0.4%포인트까지 끌어내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완만한 회복세를 기대했던 독일 정부는 이제 역성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메모리 기업들의 기대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와 미국 반도체주 하락 등의 영향으로 코스피가 4.6%가량 급락 마감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증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개장 화면 직접 보겠습니다. 9시를 넘어서 우리 증시 개장했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빨간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6,352포인트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도 상승해서 8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도 줄었는데 변동성이 여전합니다. 다만 코스피가 출렁일 때 코스닥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수급 쏠린 완화와 정책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현 시점에서 코스피 1% 넘게 상승해서 6,368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812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전 닉스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펀더멘탈은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요. 오늘은 중동 상황과 미국 연준의 금리 기조에 대한 전망이 주요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짚어보겠습니다. 1,420원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 미일 공동 엔화 부양이 원화 강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 0.07% 올라서 현재 1,425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동차를 계약하면서 추가한 선택 사양 때문에 정기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불합격에 따른 차량 원상복구 비용까지 소비자가 모두 부담했는데 정작 차량 제조사 측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차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픽업 트럭을 모는 김모 씨는 최근 방문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뒷좌석 등받이가 출고 상태와 달리 눕힐 수 있게 임의로 변경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각도 조절이 가능한 등받이는 세차 계약 당시 영업사원 설명에 따라 비용을 내고 추가한 선택 사양이었습니다. 딜러가 이런 기능이 있으니 옵션비로 20만 원을 추가하면 각도를 조절해서 뒷좌석도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음에 같이 계약을 하게 됐죠. 김 씨가 받은 검사 진단서에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은 자동차 관리법으로 규제하는 행위라며 원상복구하거나 정식으로 승인을 받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후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불합격 판정에 따라 리클라이닝 기능에 사용된 부품을 제거하고 차를 원래 상태로 돌렸지만 그 비용은 김 씨가 모두 부담해야 했습니다. 등받이를 개조하는 작업은 차량 출고 후 외부 업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 씨는 영업사원이 불법 개조를 제한할 줄 몰랐다며 제조사에 항의했지만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김 씨가 차를 산 대리점과의 계약이 해지됐고 안내한 영업사원도 퇴사했다는 겁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조사의 정식 선택 사양이 아닐 경우 이런 피해가 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옵션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려면 어떤 옵션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김 씨 차량 검사 과정에서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다는 허점도 발견됐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루어진 세 차례 정기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는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가 아닌 대행업체였습니다. 공단은 이번 사례를 검사 대행업체 및 제조사들과 공유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포탄 모양의 낙하물이 발견되면서 차들이 일제히 멈춰섰습니다. 모이탄으로 확인됐지만 운전자들과 군, 경찰까지 1시간 넘게 긴장해야 했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길쭉한 물체가 보입니다. 낙하물이 보인다는 단순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50분쯤. 확인 결과 현장에선 길이 60cm 포탄 모양의 물체가 발견됐습니다. 혹시 모를 폭발을 우려해 중부내륙 고속도로는 창녕에서 현풍나들목까지 16km 구간이 통제됐습니다. 폭발물이 발견돼서 군부대에서 출동하고 있으니 잠시 전면 차단을 해야 되겠다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인근 주민에겐 폭발물이 발견됐다는 문자도 발송됐습니다.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폭발 가능성이 없는 모이탄으로 확인되면서 비상 상황은 1시간 반 만에 모두 해제됐습니다. 군과 경찰은 모이탄이 어디서 나온 건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도로를 내달립니다. 경찰의 하차 요구도 무시한 채 중앙선을 넘나들며 난폭 운전을 이어갑니다. 시속 160km를 넘나든 속도로 내달린 거리는 14km. 10분 넘는 추격전 끝에 인도에 차를 세운 40대 남성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로 나오면서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차량 배터리를 향해 집중적으로 물줄기를 쏘아댑니다. 17톤 화물차에서 불이 난 건 새벽 1시 50분쯤. 운전자는 대피했지만 화물차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된 불이 열폭주로 이어지면서 소방서 추산 200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데요. 절기가 무색하게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수도권 지역에서는 폭염이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28.6도로 16일 연속 열대야가 지속한 가운데 체감온도는 초열대야 수준을 보였고요. 한낮 기온도 39도까지 치솟으면서 닷새 연속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부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폭염 경보가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영서, 전주와 광주, 광양에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과 여주, 전주 39도, 춘천도 38도까지 치솟으며 무척 뜨겁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영동 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질 전망입니다. 태풍 돌핀의 간접 영향으로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 관련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합수본이 중앙선관위 등 추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과 관련해서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합동수사본부, 투표율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업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